엄마,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해요. 딸이 내민 휴학기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주면서 저는 손님을 잃었고 돈을 잃었으며 딸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릴 겁니다. 한 달 안에 준비 못하시면 나가셔야죠. 건물주의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고 통장에 남은 3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숙자 때문에 망하는 집, 딸 등록금도 못 내면서 남먹인다더라.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골목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제 가게 앞으로 나타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저는 김숙자라고 합니다. 58배 나이에 시장 안에서 3,000원짜리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 하윤이를 혼자 키워왔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당 안은 오래된 기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으며 손님들이 앉는 낡은 철제 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는데 하윤이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온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조금 떨렸고 이번 학기 등록금은 450만 원이었으며 생활비까지 합치면 최소 6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요즘 손님이 예전만 못해서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오갔고 재료비와 임대료,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으니까요. 둘이 함께 벌면 딸아이 대학 정도는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 혼자였고 제 두 손으로 딸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 안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곧 점심시간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었기에 저는 고지서를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제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며 오늘도 손님 많이 와야 할 텐데 하고 국자를 저으며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는데 여보, 힘들어도 사람 굶기는 짓만은 하지 마. 밥은 사람이 사는 거니까 하고 남편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한동안 굶주렸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흘 동안 물만 마시고 버틴 적이 있었고 그때 한 국밥집 주인이 돈은 나중에 갖다 줘도 되니까 일단 먹고 봐 하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남편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다시 힘이 났고 이틀 후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 후로 남편은 평생 그 국밥집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신도 식당 하잖아. 진짜 굶주린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마 하고 말했는데 저는 그저 술김에 하는 말이려니 했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000원짜리 백반 한 끼를 만들려면 쌀값, 반찬, 재료비, 가스비까지 따지면 거의 2,000원이 들어가고 제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1,000원도 안 되었으며 하루에 손님 30명이 와야 겨우 일당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 정도 손해쯤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렁이고 있었고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가랑비가 오후가 되자 억수같이 쏟아졌고 시장 골목은 우산을 쓴 사람들로 붐볐지만 제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더 줄어들곤 했는데 사람들은 굳이 나와서 밥을 먹기보다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고 저는 텅 빈 식당 안에서 빗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저녁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식당 문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식당 처마 밑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의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옆에는 젖은 담요와 낡은 가방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숙자라는 것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으며 왜 하필 우리 가게 앞에서 쓰러진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뺨은 움푹 꺼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 그 남자 옆에 쪼그리고 앉았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그제야 그 남자가 눈을 떴고 흐릿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더니 죄송합니다. 비 피하려다가 하고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굶기는 짓만은 하지 마. 밥은 사람이 사는 거니까.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하고 말했고 그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고 저는 그를 부축해서 식당 안으로 데려왔으며 구석 자리에 앉힌 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퍼담았고 밥과 김치, 시금치나물을 곁들여서 쟁반에 올렸으며 그걸 들고 나와 그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고 그 남자는 쟁반을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고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잘했어. 당신하고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방으로 돌아갔고 창문 너머로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먹고 있었으며 그릇을 비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그 남자는 일어서서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말한 후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비를 맞으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빈 그릇을 치웠는데 그릇은 정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내가 한 일이 옳은 걸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이 기뻐하겠지 하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나타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사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했으며 저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따뜻한 백반 한 끼를 내왔고 그는 돈이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머리를 숙였지만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하고 말했으며 그가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코를 찡그리며 사장님, 오늘 뭔가 냄새가 좀 나는데요? 하고 말했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김치가 좀 익었나 봐요 하고 얼버무렸지만 사실 그 손님이 말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한태수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옷에서 나는 냄새였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 특유의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주방으로 가서 환풍기를 틀었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으며 그 단골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후루룩 먹고는 평소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그 후로도 매일 점심시간에 찾아왔고 저는 매일 같은 메뉴를 내주었으며 처음 며칠은 다른 손님들도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장님, 저 사람 매일 오는 거예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으며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고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네,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라서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그러자 어떤 손님은 사장님 참 착하시네요 하고 말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 손님이 밥을 먹다 말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분 때문에 밥맛이 좀 떨어져요 하고 말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환기를 더 자주 시킬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환기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매일 오시던 분들이 이틀에 한 번 오시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거나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10년 넘게 다니시던 할머니 한 분이 밥을 드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니 사장님, 내가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요 하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장님이 착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솔직히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나도 오늘 옆 테이블 손님이랑 얘기했는데 다들 이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할머니,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하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사장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장사도 생각하셔야죠 하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매출을 계산해 보니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11만 원이던 하루 매출이 6만 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대로 가면 한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걸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수없이 되뇌었으며, 남편의 말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수 씨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을 내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고, 이 사람 때문에 내 가게가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른 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차마 이제 그만 오세요 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저는 그 사이에서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 하윤이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평소에는 방에서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하던 아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앉아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노숙자한테 매일 공짜로 밥 준다고 친구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윤이의 눈빛은 따지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응, 사실이야. 그분이 너무 굶주려서 하고 말하려는데 하윤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남 먹여 살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등록금은 어떻게 낼 건데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하윤아,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엄마가 안 주면 굶는다고 하고 설명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엄마, 저 학교 그만둘까요? 등록금 내느라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차라리 제가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하윤이의 손을 잡으며 무슨 소리야. 너는 꼭 대학 졸업해야 해 하고 말했지만 하윤이는 그럼 그 사람한테 밥 주는 거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망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고 하윤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맞는 말이야. 내 딸부터 챙겨야지 하는 생각과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잖아 하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식당에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주춤했고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좀 바쁠 것 같은데요 하고 핑계를 대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을 보니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사장님, 오늘도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앉으세요 하고 말했고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푸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으며 남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손님이 5명밖에 오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15명은 왔을 시간인데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으며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빈 식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밥을 주문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 식당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하윤이가 또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 오늘도 그분한테 밥 주셨죠? 하고 물었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긴 한숨을 쉬며 엄마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해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고 말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소파에 앉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남편,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딸과 그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태수 씨가 밥을 먹으며 흘리던 눈물이었고 사장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는 그분한테 계속 밥을 줄 거야. 대신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등록금은 꼭 마련할게. 하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 정말 이해 안 돼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각오를 다졌고 손님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태수 씨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으며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에 나타났고 저는 매일 다른 메뉴로 밥을 내주었으며 그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수 씨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으며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의 눈총과 불평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익숙해졌고 저 사람 또 왔네 정도로 반응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단골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예전에 하루 평균 25명 정도 오던 손님이 이제는 12대명 정도로 줄었으며 한 달 수입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구하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으며 반찬 가짓수를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고 국 건더기도 조금씩 아껴 넣었습니다. 집에서는 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나는 아침에 많이 먹어서 배불러하며 하윤이 몰래 저녁을 건너뛰었으며 옷도 새로 사지 않았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가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몸이 점점 야위어 가는 걸 지켜보면서 하윤이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그 1년 동안 태수 씨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꾸준히 밥을 먹으면서 얼굴에 조금씩 살이 붙었고 창백했던 피부도 약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사장님, 제가 요즘 쉼터에서 자고 있어요. 거기서 소개해준 일용직 일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정말 기뻤으며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여전히 점심은 제 식당에서 먹었고 사장님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며 감사의 말을 계속했으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구나 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몸이었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으며 주방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서 있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았고 하윤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괜찮아요? 하며 달려왔으며 저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습니다. 하윤이는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서 엄마 병원 가요. 제발 병원 좀 가요 하고 눈물을 흘렸고 저는 돈 아까워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으며 태수 씨가 점심시간에 오면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태수 씨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고, 남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사장님, 저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계속 믿어주시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수 씨,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고, 태수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태수 씨가 곧 제 앞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라짐이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신념을 지켰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고 가게는 점점 기울어 갔으며 제 몸은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을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단 3명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손에 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보니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4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재료비가 최소 30만 원은 들어가니까 완전히 적자였고 제 통장 잔고를 까먹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윤이의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 학기도 450만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제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식탁에 서류 하나를 탁 내려놓았고 엄마, 이거 휴학계예요. 제가 작성해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하윤아, 무슨 소리야? 하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거기에는 하윤이의 이름과 학번, 휴학 사유란에 가정 형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엄마 이러다 쓰러져요. 저는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나중에 다시 복학하면 되잖아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리며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휴학하면 그동안 엄마가 한 게 다 뭐가 돼?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하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 그 노숙자 아저씨한테 밥 주는 건 그만두세요. 도대체 왜 우리 가족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고 하윤이는 계속해서 엄마, 저도 아빠 말씀 알아요. 사람 굶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빠가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딸이 학교 그만두는 건 괜찮다고 하실까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다만 하윤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안 돼요. 1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딸한테 이렇게까지 미안하게 하면서 남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참석했는데 다른 상인분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숙자 씨, 요즘 가게 어때요? 장사 잘 돼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냥 그래요. 뭐하고 대충 대답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보기엔 안 좋아 보이던데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하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다른 상인이 끼어들며 그러게요. 노숙자 공짜로 먹이다가 망한다는 소문 시장에 다 퍼졌어요. 숙자 씨, 그 사람 이제 그만 받는 게 어때요? 우리 시장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제 가게 일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지만 어떤 상인은 근데 솔직히 우리도 피해보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우리 시장에 노숙자 자주 온다고 기피하는 것 같던데요.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나왔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골목길에서 멈춰서서 벽에 기대었고 이제 정말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을 내주었지만 마음은 무거웠고 태수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고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하윤이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으며 이제 정말 한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가게는 망해가고 있었으며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여전히 태수 씨에게 밥을 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지만 다만 제가 멈추면 태수 씨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고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고 태수 씨는 늘 그렇듯 점심시간 조금 전에 식당에 도착했으며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고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막 밥을 푸려던 참이었고 태수 씨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 밖 골목에서 두 상인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네 집 말이야. 요즘 정말 안 됐더라. 손님 거의 안 온대. 그러게 노숙자 때문에 망하는 중이래. 딸도 학교 그만둔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목소리는 시장 채소 가게 하시는 분과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었고 두 분은 제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수 씨에게 들릴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그 소리를 다 들었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주방 문틈으로 보았으며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밥을 담아서 나갔고 드세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하고 말하며 웃으려 했지만 태수 씨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제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으며 제가 사장님 가게를 망치고 있었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말했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방금 밖에서 다 들었어요. 제 때문에 손님이 안 오고 사장님 딸분이 학교도 그만둔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드리고 있었는지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 그건 소문이고 과장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태수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사장님,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을 죽이고 있었던 거네요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고 태수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고 말한 후 밥을 먹지도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태수 씨 앉아요. 밥이라도 먹고 가요. 하고 애원했지만 태수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이제 그만 폐를 끼쳐야겠습니다. 사장님, 부디 건강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그를 쫓아가려다가 주방에서 끓는 냄비에서 김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서 잠깐 돌아섰는데 그 몇 초 사이에 태수 씨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태수 씨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서 태수 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골목을 헤매며 찾았고 채소 가게, 반찬 가게, 생선 가게를 돌아다니며 혹시 노숙자 한 분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고 태수 씨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는데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밥과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고 내가 왜 그 순간 주방으로 돌아갔을까? 왜 그냥 따라갔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했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수 씨가 자주 간다던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고 거기 계신 상담사분께 한태수라는 분 아세요? 오늘 혹시 오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그분은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일하시던 곳은 어디예요? 하고 물었지만 상담사는 일용직이라 이곳저곳 돌아다니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파출소에도 가봤고 실종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성인 남성이 스스로 어딘가 간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찾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 씨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태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식당 문을 열어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태수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그가 앉았던 구석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이제라도 잘 된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떠났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상실감이었지만 그것도 분명한 상실이었고 저는 매일 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을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태수 씨는 제 삶에서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골목 끝을 바라보았으며 오늘은 올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물었고 혹시 한태수라는 분 보셨어요? 키가 170cm 정도 되고 머리가 반백이고 마른 편인데요 하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은 못 봤는데요 하거나 노숙자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숙자 씨, 이제 그만 찾아요. 그분 스스로 떠난 거잖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가 꼭 찾아야 해요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말에는 하윤이가 엄마 쉬어요. 엄마 요즘 너무 야위었어요 하며 걱정했지만 저는 엄마 괜찮아 하고 말한 후 시장 주변 골목을 샅샅이 뒤졌으며 노숙자들이 모인다는 지하도, 공원, 역, 대합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지하도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혹시 한태수라는 분 아세요? 하고 물었고 어떤 분은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있긴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대요 하고 말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계시는 분들께도 물어봤고 한태수 씨 찾는데요. 쉼터 다니시던 분인데 하고 말했지만 쉼터 사람이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역 대합실에는 밤마다 노숙자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녁 늦게 찾아갔고 거기서 한 중년 남성에게 태수 씨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달쯤 전에 지방으로 간다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방이요? 어디로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지만 그분은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부산인지 대구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노숙인 쉼터를 다시 찾아갔고 상담사분께 혹시 한태수 씨 연락처 있으세요? 핸드폰 번호나 가족 연락처 같은 거요 하고 물었지만 상담사는 그분이 등록하실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가족도 없다고 하셨고요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도 있으면 주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상담사는 개인정보라서 저희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또다시 찾아갔고 한 달 전에 실종된 사람 찾는다고 왔었는데 혹시 발견되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기록을 뒤져보더니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수배가 안 되어 있네요. 가족관계가 아니시면 신고도 어렵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기다리시는 수밖에요. 본인이 돌아오시길 기다리시거나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그만 찾아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하윤이도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요. 엄마 건강이 더 걱정이에요 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 주변을 돌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았으며, 오늘은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이미 멀리 떠나버린 걸까? 하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새로 오신 노숙자분을 보고 달려가서 혹시 한태수라는 분 아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분은 모르는데요 하고 고개를 저었고, 저는 또다시 실망하며 돌아섰습니다. 동네 성당에도 찾아갔고, 신부님께 혼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태수라는 분 오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신부님은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하셨고, 저는 태수 씨의 생김새를 설명했지만 신부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봤고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 한태수라는 분 있나요? 하고 물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밤에는 태수 씨 꿈을 꾸기도 했으며, 꿈에서 그는 어딘가 춥고 어두운 곳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달려가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모습을 보며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분이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그냥 공짜로 밥 먹던 사람이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찾고 싶은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제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태수 씨가 사라진 후로 제 안에 생긴 빈자리가 너무 컸고, 그 빈자리는 남편이 떠났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태수 씨는 제게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고, 제가 여전히 선한 사람이라고 믿게 해준 존재였으며, 그가 사라지자 저는 제 존재 이유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나도 태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이제 정말 못 만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무너져 갔습니다. 태수 씨가 사라진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왔고,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물주는 60대 후반의 남자였고, 이 건물을 30년 넘게 소유하고 계셨으며,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임대료 받으러 올 때만 얼굴을 비추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이 계약 갱신 달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건물주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네, 말씀하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 시장 건물들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옆 건물은 이미 2배로 올렸고 제 건물만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손해거든요. 건물주의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저는 네 그래서요? 하고 물었으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월세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할게요. 한 달 안에 올린 보증금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계약서를 새로 쓰고 못하시면 다른 분한테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고 4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을 한 달 안에요? 하고 되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다른 데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싼 편이에요. 한 달 안에 결정하시고 연락 주세요. 건물주는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고 사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계속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하고 말한 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는데 거기에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제 통장에는 지금 3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태수 씨를 찾아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못해서 지난 석 달간 매출은 더 떨어졌으며 하윤이 등록금도 이번에는 친구 엄마한테 빌려서 겨우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윤이에게 말했고 하윤아, 엄마가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하자 하윤이는 깜짝 놀라며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하윤이는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다가 2천만 원 한 달 안에 하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숙자 공짜로 먹이지 말라고 가게가 망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요?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엄마, 저 이제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다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하고 되풀이할 뿐이었으며 하윤이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지금 우리 집이 망하는데 하고 소리친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소파에 앉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남편, 내가 잘못했나요? 당신 말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고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사장님 소득이 너무 적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로 잡을 것도 없으시고요.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 하거나 그렇게 큰 돈은 어렵다 하며 거절했고 어떤 친척은 숙자야, 노숙자 공짜로 먹이다가 망했다는 소문 다 들었어. 솔직히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하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부탁해봤고 제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빌려주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대부분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하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분은 숙자씨 그냥 가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 장사도 안 되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100만 원도 모으지 못했고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죄송한데 기한 좀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부탁했지만
건물주는 사장님, 저도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한 달 안에 못하시면 계약 종료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으며 이제 정말 모든 걸 잃는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게도 잃고 딸의 미래도 잃고 남편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태수 씨도 찾지 못한 채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식당 안에 혼자 앉아서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았고 여기서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하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당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천천히 멈춰 서는 것이 보였으며 저런 차는 이 골목에 잘 안 오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는데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 낡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 잃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며 다시 테이블을 닦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대답 없이 입구에 서 있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으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까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넉 달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던 얼굴이었으며 시장 골목을 헤매며 찾아다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 씨? 제 목소리는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나왔으며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예전 그 가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훨씬 안정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며 정말 태수 씨예요? 하고 다시 물었고 그는 네, 접니다 하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가 입었던 남루한 옷, 구겨진 바지, 해진 신발은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말끔한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건강해 보이는 얼굴색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고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던 그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여전히 거기 있었으며 저는 그제야 정말 태수 씨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어디 계셨어요? 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며 태수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하고 말하다가 잠시 멈췄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고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으며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는데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계속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그날 식당 밖에서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때문에 사장님 가게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 따님이 학교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가 사장님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어디로 가셨어요? 하고 물었고 태수 씨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고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며 손을 펼쳐 보였는데 정장 소매 밑으로 보이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게 반만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제게 다시 살아볼 용기를 주셨고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3개월 후에 작은 건설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운 좋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임원이요? 하고 되물었으며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고 말하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우연히 이 동네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보증금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이건 2,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올리시는 데 쓰시고 남은 돈은 가게 운영하시는 데 쓰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저었고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태수 씨가 힘들게 번 돈인데 하고 말하려는데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주신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고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이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으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고 말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을 굶기지 않고 도우면 그 선행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바라봤고 태수 씨,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으며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장님, 사실 제가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에는 태성건설 대표이사 한태수라고 적혀 있었으며 회사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대표이사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처음에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년 전에 그 회사에서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지금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제가 1년 전에 노숙자였던 걸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묻어났고 저는 명함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제 손에 들린 명함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산으로 떠난 후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밤에는 쪽방에서 자면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많이 했어요. 태수 씨는 눈을 감으며 그때를 떠올리는 듯했고 하지만 그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밥을 주신 것, 손님들이 뭐라고 해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 모든 게 제게는 힘이 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태수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현장 소장님이 제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자네 일 정말 깔끔하게 하네. 어디서 배웠나? 하고 물으셨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건축 기술을 배웠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회사에 추천해 주셨고 거기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회장님이 저를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어요. 그걸 성공시키고 나서 임원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태수야, 넌 이제 독립해도 되겠다. 내가 투자할 테니 내 회사를 차려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태성건설을 설립했고 회장님이 초기 자금을 대주셨으며 첫 프로젝트로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았는데 그게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 후로 일이 계속 들어왔고 지금은 부산에서 신뢰받는 건설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하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한 후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건 제 진짜 제안입니다. 2,500만 원은 보증금 올리시는 데 쓰시고 저는 사장님 가게를 완전히 리모델링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방 시설도 새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간판도 새로 달아드리고 싶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고 그런 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하고 말하려는데 태수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1년 동안 공짜로 먹은 밥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365끼니에 3,000원씩이면 110만 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사장님이 손님을 잃으신 손해, 건강을 해치신 것까지 생각하면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장님께 빚진 게 돈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빚졌어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사는 길입니다. 태수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며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하윤이가 들어왔고,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돼서 하다가 말을 멈췄으며 정장 입은 남자와 눈물 흘리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윤아, 이분이 태수 씨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분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하윤이는 태수 씨를 바라보며 네 하고 되물었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일어서서 하윤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안녕하세요, 하윤 씨. 저 때문에 어머님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태수 씨가 가져온 돈봉투와 명함, 서류를 하윤이에게 보여주며 하윤아, 태수 씨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 보증금 문제도 해결되고 가게도 새로 꾸밀 수 있게 됐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고 대표이사? 이게 정말이에요? 하고 물었으며 태수 씨는 네, 정말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엄마가 옳았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며 저를 껴안았으며 저도 딸을 꼭 안으며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태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사장님 가족이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하윤이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돈봉투와 명함, 리모델링 제안서가 놓여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어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라줬어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내 말도 맞았어.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하고 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어요. 아빠 말씀도 맞았고요. 사람을 굶기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 오늘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잘했어. 우리 여보하고 말했을 것 같았으며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수 씨가 준 돈을 들고 은행에 갔고 2천만 원을 건물주 계좌로 송금한 후 보증금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었으며 건물주는 놀란 목소리로 그래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됐습니다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건물주가 찾아와서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장님 잘 됐네요. 솔직히 다른 분한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며 안도하는 표정이었으며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수 씨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주방 설비 전문가를 데려왔고 사장님, 오늘 가게를 좀 둘러봐도 될까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려고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고 태수 씨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하며 주방과 홀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이 정도면 2주일이면 되겠는데요. 주방 기기 교체하고 바닥 새로 깔고 벽지 바르고 조명 바꾸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2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기간 손실은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태수 씨의 배려에 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 받기만 해서 미안해요 하고 말했지만 태수 씨는 사장님이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었고 저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공사 과정을 지켜봤으며 낡은 주방 기기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금이 간 바닥 타일이 깨끗한 장판으로 바뀌고 벗겨진 벽지가 밝은 색으로 새로 발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이틀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고 여기 조명은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손님들이 밥 먹을 때 기분 좋아야 하니까요 하며 세심하게 신경 썼으며 간판은 사장님 남편분 성함을 넣어선 김해정성백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고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으며 태수 씨는 남편분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사장님이 당신 말씀을 지켰으니까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주일 후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저는 새로 단장한 가게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예전에 낡고 어두웠던 식당이 밝고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새 가스레인지, 스테인리스 조리대, 큰 냉장고,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입구에는 김해 정성 백반 마이너스 한 끼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쓰인 새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이도 가게를 보러 왔고 엄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식당 같아요. 하며 신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으며 저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재오픈 날 태수 씨는 부산에서 직원들 10명을 데리고 왔고 사장님, 저희가 첫 손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사장님 백반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떨리는 손으로 백반 10인분을 준비했고 태수 씨와 직원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며 깨끗이 비웠으며 식사 후 태수 씨는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매달 단체 급식을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부산까지 어떻게 배달을 하고 말하려는데 태수 씨는 아니요. 저희가 서울에 지사를 낼 예정이에요. 그 직원들 식사를 여기서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숙자네 집 완전히 달라졌대 하는 말이 시장에 돌았으며 예전에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완전 새로 했네요. 깔끔하다. 진짜 다른 집 같아요. 음식은 여전히 맛있고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밝게 웃었고 주방에서 요리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을 계산해 보니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하루 평균 40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왔으며 태수 씨 회사 서울지사에서도 매일 10인분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식당을 들렀고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하며 반갑게 인사했으며 항상 다른 손님들처럼 정가를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공짜로 드셔야죠 하고 제가 말하면 태수 씨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돈 내고 먹어야 제 마음이 편해요. 1년 동안 공짜로 먹었으니까요 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사장님, 다음 달에 제가 결혼합니다. 사장님과 하윤 씨를 꼭 초대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요? 축하해요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 옆에 함께할 사람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태수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고 저도 울컥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 굶기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 정말 맞았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수 씨의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예전처럼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왔으며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주방을 오갔습니다. 예전에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거의 다 돌아왔고 심지어 숙자 씨, 그때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하며 사과하는 분들도 계셨으며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고 숙자 씨 대단해요. 선행이 정말 복으로 돌아왔네요 하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예전에 비난하던 분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어느 날 숙자 씨, 나도 이제 좀 배워야겠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며 웃었고 저는 그렇게 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방학 동안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고 엄마, 제가 서빙하고 설거지 할게요. 엄마는 주방 일만 하세요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밝고 친절해서 손님들도 따님 참 착하네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하윤이가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하고 조용히 물었고 저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대답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태수 아저씨를 도울 때 등록금 걱정만 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으며 하윤아, 그때 너는 내 나름대로 엄마 걱정했던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하신 말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하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딸을 꼭 안으며, 그래,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하고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젊은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는데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이 수척했으며 조심스럽게 저기요. 혹시 설거지 같은 거 도와드리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태수 씨가 떠올랐고 주저없이 설거지는 안 해도 돼요. 일단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안내했으며 따뜻한 백반 한 끼를 내왔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하윤이가 제 곁으로 와서 엄마 잘하셨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내가 이제 이해해 주니까 엄마는 마음이 편해하고 말했고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도와줄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씩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밥을 더 주거나 반찬을 더 챙겨주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손님들도 사장님 참 착하시네요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가게를 들렀고 이제는 부인과 함께 왔으며 사장님 와이프입니다. 사장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고 소개했습니다. 태수 씨 부인은 어머님, 남편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니에요. 태수 씨가 스스로 잘하신 거예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매일 말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여기 없을 거라고. 사장님이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 태수 씨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하윤이가 엄마 저 다음 학기부터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하려고요 하고 말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내가 다니던 학과가 좋다고 했잖아 하고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좋긴 한데 이제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태수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내 아빠가 들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하고 말했고 하윤이는 아빠도 분명 찬성하실 거예요. 엄마가 아빠 말씀 지킨 것처럼 저도 우리 가족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 말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아이가 됐어요. 하고 속삭였으며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저를 착한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숙잔에 집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는 소문이 돌았으며 손님들은 밥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줄 수 있겠지 하며 미소 지었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 남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 굶기는 짓만은 하지 마. 밥은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고 그 말대로 살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균형 속에서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15단계 마이너스 엔딩 이미지 또 다른 배고픈 손님에게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고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며 시장 골목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저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국물이 제격이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뜸해져서 저는 홀을 정리하고 있었고 하윤이는 방학이라 가게에 나와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으며 모녀는 조용히 일하면서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찬 바람과 함께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50대쯤 되어 보였으며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고 눈발을 맞아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저 죄송한데요 하고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며 저는 네, 어서 오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지만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는데요. 혹시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도와드리면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1년 전 태수 씨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죠.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으며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윤이가 제게 다가와서 엄마, 제가 밥 차려드릴까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엄마랑 같이 하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뜻한 밥을 푸고 하윤이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으며 된장찌개를 큰 그릇에 가득 퍼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곁들여 쟁반에 올렸습니다. 하윤아, 반찬 좀 더 넉넉하게 담아줘. 오늘 같은 날은 배불리 드셔야 해. 제 말에 하윤이는 네, 엄마 하고 대답하며 시금치나물과 콩나물을 더 담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가서 그 남자 앞에 놓았고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하고 말했으며 그 남자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고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으며 그 모습이 1년 전 태수 씨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산대로 갔고 하윤이와 나란히 서서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하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잘하셨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고 태수 씨가 부인과 함께 들어왔으며 사장님, 오늘 눈 오는데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는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남자를 보더니 저를 바라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태수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그 남자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데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리고 내일도 오세요. 점심시간이면 언제든 오세요 하고 말했고, 그 남자는 정말요? 정말 또 와도 돼요?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세요. 밥은 사람이 사는 거니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말은 남편이 했던 말이었고, 이제는 완전히 제 것이 된 신념이었으며, 그 남자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 눈 내리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고, 사장님, 또 시작하시는군요 하며 웃었으며, 저는 당신 때문에 배웠죠. 주는 게 받는 거라는 걸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부산에서 이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어려운 분들 오시면 무료 급식 제공하고 있고, 자활센터랑 협력해서 일자리도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태수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했으며, 태수 씨는 사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도 옆에서 저도 나중에 사회복지사 되면 엄마처럼 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하며 다짐했고, 저는 딸의 어깨를 안으며 그래, 우리 셋이서 좋은 일 많이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으며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태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고, 그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으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를 도우면 그 따뜻함이 돌고 돌아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한 그릇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윤이가 엄마, 내일 그분 또 오실까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마도 그럼 우리가 또 밥을 드리면 되지 하고 대답했으며, 딸은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를 한 바퀴 둘러봤고,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들, 새로 단 간판, 그리고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으며,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 굶기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네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데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혹시 오늘 그 남자인가 싶어서 잠시 기다렸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며, 저는 미소 지으며 내일 보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발을 맞으며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제 가게를 찾아올 것이고, 저는 주저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 것이며,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으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또 다른 태수 씨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에도 온기가 닿을 거예요.